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지역주의 정치가 나타나죠. 그전까지는 뭐 지역주의에 입각해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물론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나오면 밀어주는 건 있었지만 딱히 뭐 지역주의에 입각한 선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는 1987년 12월 선거였다. 나온 이유가 있다. 그래, 농민들이 생각이 확 바뀌었다.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도시인들의 소득이 농민들을 훨씬 추월했고, 60년대까지 농민이 더 많았는데, 비슷하거나, 또 도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죠.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도시를 만들어 달라. 산업을 키워달라.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권력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농업 정책의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새마을 운동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군사 정부가. 근데 그렇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농지개혁을 할 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업에서 기업이 생성되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영세한 농민이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군정 하지가 만들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이승만 이거 실시할 때 조봉암이가 좀 손을 봤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그래요.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농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업이 생성될 수 있게 해서 그래요. 생산성을 높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산업에 대한 좀 뭐랄까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업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렇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들이 임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없게끔 해놔가지고 제대로 생산성이 강한 기업이 소득이 높잖아요.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생산성이 그래요. 증가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같은 속도로 소득이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좋으니까 어떤가요? 농산물 가격이 비싸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잘못된 설계가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전두환 선거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했으니까 노태우가 되면서 끝났죠. 마지막으로 전두환 정부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두환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자연히 전두환의 공적이 된다. 산업화를 이어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했죠. 가파르게 증가했죠. 매년 10% 이상치. 5년이면 더블되고. 국민 생활 환경 개선,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개개인 생활 환경 자연히 개선되죠. 또한 그리고 도시가 생성되고 또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러면 생활 환경이 개선되잖아요. 자동으로 따르는 효과인 거죠. 국가의 번영. 국민 개개인이 부유해지고 기업이 부유해지면
그래요. 부유해졌고 또 정부도 부유해지잖아요. 세금도 증가하고 국가 전체가 번영하는 거죠. 신분제도의 실질적 폐지. 도시에 일자리가 막 생겨나야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업화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지체되고 일자리가 잘 안 생기고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으로 신분제도 폐지해도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신분제도가 생기고 있잖아요.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면. 그렇죠.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고 특정한 신분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특정 신분의 이익을 주려는 행위가 나오나. 누군가가 신분제도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산업화, 산업화를 하지 않고 일자리가 점점 만들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빈민 구제하잖아요. 도시 일자리가 제공되잖아요. 농촌에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도시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제공했잖아요. 도시 빈민을 구제하는 거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은 이 역할을 잘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거예요, 사실은. 7년간 몰려드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니 전두환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는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든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는 군사정부 집권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적이다. 그렇죠. 왜? 그 사람도 산업화에 몰두했으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놓치지 않았던 거죠. 전두환은 반도체 산업, 인터넷 산업 육성을 지시하며 시도한 인물이니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한국의 번영을 이끈 공적 또한 있다. 그래서 선각자인 거죠. 언급한 공적보다 더 큰 공적은 12.12 혁명을 통하여 집권한 전두환은 박정희의 뜻을 계승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전두환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1980년에 불어닥친 한국은 경제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며 다시 농업 중심의 국가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 김영삼, 김대중이 집권했으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김대중은 젊을 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죠. 그 뒤에 행적을 봐도 과연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위험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집권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그 민주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느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똑같이 포퓰리즘 정책을 쓰잖아요. 한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수십 년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집권한 건 한국인들에게 복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뭐 박정희가 계속 집권하는 것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번영기라는 거는 잘 찾아온 게 아니다. 민주정치는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지만 수천 년 만에 찾아온 번영기를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통합 과정이 좀 일어난다는 거예요.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믿을 수 없었다. 그렇죠. 세 명이 붙으면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다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보니까 어떤가요? 뚜껑 열어보니까 노태우가 압승했다는 거예요. 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곧 절대다수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니 노태우의 압승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많은 거리를 꽉 채워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10%만 나와도 꽉 채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거리에 꽉 차는 거 보니까 꽉 찰 정도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거의 다 지지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인구의 10%만 민주당 지지자라 해도 그 당시 한 4천만이라 치면 400만 되잖아요. 400만 중에 10% 40만만 나와도 어떤가요? 거리는 꽉 찬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확인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곧바로 부정선거를 주장하였다. 그럼 김영삼, 김대중 그때 뭐 했을까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냥 간대하게 봐준 거죠.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대통령 전두환이었잖아요. 봐줬던 거예요, 그냥. 사실은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때 부정선거를 주장한 근거는 빳빳한 투표용지와 투표함 교체였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투표함 교체했다. 이러면서 그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1960년 민주당은 4.19 폭동 때 그거와 똑같은 주장으로 폭동을 이렇게 집권한 사례가 있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우리가 집권해야 돼. 이래 생각하면서 그때와 똑같이 증거도 없으면서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켜 사기 정보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실제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졌으면 반성이나 할 것이지. 어떻게든 뭐 한 가짜뉴스로 한번 폭동을 일으켜서 참 집권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김영삼과 김대중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단일 안 할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직관적으로 그 직접 선거를 보면 그래요. 어떻게 그 민정당이 질 수가 있나요? 둘이 갈라졌는데 둘이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실상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여 내란을 일으키려는 김영삼과 김대중을 체포하여 사형시켰어야 했다. 그게 맞죠. 그럼 한국에 지금 큰 혼란은 없었던 거죠.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실제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호응이 없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죠. 또 전두환이 체포해서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관대하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야 크게 상심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는 여전히 폭주했으며 산업화는 멈출 수 없는 과제였다. 당연하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면 큰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었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이때까지도 김영삼, 김대중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집권했을 때 완전히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로 되돌리지 않았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로 안 갔거나 농업 중심으로 안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함부로 못 되돌리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공산권이 붕괴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근대 국가 수립을 반대했을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잘된 거였다는 거예요.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보는 거예요. 산업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도시 인구가 어떤가요? 600만, 1200만에서 2100만, 2100만에서 3200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3600만, 3900만, 4200만. 도시 인구 증가수가 60년에서 70년 사이 600만이 증가하죠. 아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70년에서 80년 사이 800만, 900만 가까이 되죠. 80년에서 90년 1000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오로지 산업화에 해야지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은 못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업화를 성공해냈지만 완전히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인들은 굉장히 큰 행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그래요. 군사 정부를 악당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때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 군사 정부가 들어서서 산업화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국내를 떠나거나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30년 사이에 몇 명인가요? 1,400만, 2,400만이잖아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맨날 저기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들 광주 사태 때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극소수 인사 내전을 일으킨 사람들 138명인가 심히 사망했다고 나쁜 놈 이러지만 이 2천 한 4,500만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또 그 이후의 사람들 뭐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 희생을 치르면서 다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나라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근대 국가 수립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만배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잘못했던 거지. 왜 수백만, 수천만을 구제하려는 걸 방해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 2000년까지도 어떤가요? 도시인구 한 440만 증가하죠. 그 뒤에는 좀 약간 지체되긴 하는데 농촌 인구 감소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1800만에서 1500만, 1500만에서 1100만, 막 400만씩 감소하고 그 다음에 한 200만씩 감소하고 도시로 몰려들고도 도시인구 폭증하고 막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2010년, 2020년에도 도시인구가 막 이제 농민의 이주는 이제 어느 정도 멈췄지만 작게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0만, 290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는 계속 과제가 되는 거예요. 2020년까지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몰두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농촌 인구가 몰려드는 2000년까지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 정치가 산업화랑 근대 국가 수립과 결합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 정치를 하더라도 정책이 근대 국가 수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 김대중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수준이 포퓰리즘을 좋아해서 막 1980년대, 70년대 뭐라 해야 될까? 민주 정치가 실시됐으면 한국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해야 돼.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한 40%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 10년 단위로 볼 때 도시 인구 증가폭은 1990년에 가장 크고 그 이후 감소한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도 계속 증가하니까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일자리 제공 안 하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농촌 인구는 2000년까지 100만 명 이상 감소한다. 그렇죠.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이주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일은 당시 정부의 시대적 과업이었다. 시대적 과업이었다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산업화. 그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빈민들이 대량 양산될 수밖에 없고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산업화를 통한 기업 육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2000년까지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통계자료 보면 뻔히 나오는데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는 군사정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 당선은 그나마 한국과 한국인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래요. 그 세상에는 원하는 대로 되면 다 좋겠죠. 민주정치도 실시하고 산업화도 되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 모두 다 당시 전두환, 박정희와 같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 그런 의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실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또 반발 세력도 많고 또 한국인들 보면 어떡하요? 또 포퓰리즘 정책 쓰면 타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박정희, 전두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혁명이라 는 거예요. 혁명이 뭐 폭력성이 있는 거지. 폭력은 어두운 면이죠. 근데 한국의 과제상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폭력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인들 대통령 마음에 또 어떤 게 항상 있었나요? 이승만 때부터 비롯된 더 올라온 화지 때부터 한국 대통령들 마음에는 항상 민주 정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한국인들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군사 정부가 역량이 없고 타락하기 쉬운데 딱 들어서서 딱 한 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복이죠. 솔직히 뭐 폭력을 당한 사람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하는 이들이지. 뭐 큰 인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을 구제한 걸 생각하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1987년 12월에 이어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결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부정선거는 또 무슨 부정선거예요.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뭐 똑같은데 자기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지.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내란이나 일으키고. 당연히 민정당이 압승을 했죠. 과반은 못 얻었지만 2등은 평화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했죠. 3등은 이제 통일민주당이 한 거예요. 김종필이 신민주공화당이 35석 얻었고. 대통령 선거 보면 뻔한 결과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때는 또 부정선거는 주장 안 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정선거 아니었다지 안 거죠. 이제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알았고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였고
민정당 1등 누가 2등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민주당계에서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선, 김대중 둘 중에 한 명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에는 단일화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중이 이겼다는 거예요. 전남, 전북에서 전 의석을 석권했죠. 광주도 그렇고. 근데 김영삼은 별로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경남에서 패했잖아요, 오히려. 민정당이 경남에서 23석 중 민정당 16석 얻었다는 거예요. 통일민주당은 6석. 그러니까 그 김영삼은 경남, 부산에서 절대적 지지를 못 받았어요. 맹주라고 얘기할 정도가 못 돼요. 김대중, 호남의 맹주라 얘기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16석 중 15석을 얻었는데, 그냥 그래요. 선거 제도 때문에 15석 얻은 거지, 내용을 보면 막 절대적 지지를 못 받았어요, 김영삼은. 김종필도 뭐 지역 맹주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충남에서 4석 얻었죠. 근데 15석 중 9석은 민정당이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김종필도 충청도의 맹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삼도 부산 경남에서 맹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김대중만 호남의 맹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누가 이겼나요?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이 김영삼 통일민주당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7석 얻고 통일민주당 14석 얻고. 그러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수장은 누가 되나요? 김대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김대중과 김영삼이 대결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이었는데 김대중이 이겼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괜히 3당 합당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은 제1당으로 승리하긴 하였지만 과반정당이 되지는 못했다. 그렇죠. 과반정당은 못했죠.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선거가 치러졌다. 민정당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압승하였다. 그렇죠. 충북, 충남에서도 압승했잖아요. 충남에서도 9석 얻었잖아요. 민정당이 압승한 데가 많아요. 이거 사실인데 충북에서 압승하였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모든 의석을 석권했다. 그렇죠. 김영삼은 부산에서 16석 중 15석을 얻었다. 민주공화당 계열이며 김종필이 창당한 신민주공화당은 압승한 지역이 없다. 단 충남에서 15석 중 4석을 얻어 선전했다. 김종필은 뭐 충남의 지역명주라 부를 수 없죠. 15석 중 민정당이 9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지역맹주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는 없어도 야당의 대표 정치인이긴 해도 뭐 절대적 지지를 받는 맹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김대중이 그렇죠. 김대중이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전의석을 석권함으로써 호남 지역을 확실히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즉 호남 주민들은 김대중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었다. 반면에 김영삼은 부산에서 16석 중
15석을 얻긴 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부산 주민들이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이걸로 쓰니까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지만 가족 내에도 민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노태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김영삼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투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김대중을 지지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김대중 찍으라 하면 또 김영삼을 지지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집에 너희 집 너희 고향으로 같이 가라 이사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민정당 지지자들은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부산에. 그렇게 뭐 김영삼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좀 다르겠지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득표율은 39.5%이지만 민정당의 득표율 역시 28.5%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부산 득표율을 보니까 절대적이지 않았다. 김영삼이 39.5% 부산에서 그렇게 얻었는데 어떤가요? 50% 이상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어도 민정당이 무려 28.5%를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서울에서도 김영삼은 결국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내 권력 투쟁에서 김영삼은 김대중에 패배했고 그래 패배했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패배했고 그 사실인데 실상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4개월 뒤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여당과 야당의 결과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역주의가 많이 개입될 거고 민정당이 이기고 일단 압승하고 1당은 되는데 이제 2등 3등이 누가 되냐는 거죠. 이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대결이었는데 김대중은 서울에서 김영삼에게 이겼고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김영삼은 서울에서 김대중에게 패했고 경상남도와 부산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경상남도에서는 대패했잖아요. 오히려 민정당이 14석 얻었잖아요. 통일민주당 6석 얻었고 대승한 거죠. 민정당이. 그래요.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압승함으로써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내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김영삼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